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에서 어, 정치학, 그다음에 행정학, 북한학,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는 대학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유홍채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통일 문제의 이해 김수영 교수님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 같이 이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초대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음, 사실 제가 지난 학기까지 이 서울 학교에서 이 통일 문제의 이해라고 하는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꽤 많은 학생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이 있고, 지금 이 김수영 교수님의 통일 문제의 이해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것들에 대해서 북한 문제와 통일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수업 말미에 이제 제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많은 이야기들을 하겠지만요. 이 북한 문제나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에서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그러한 의견이나 다양한 목소리들을 가급적이면 좀 많이 들어보시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도 그런 여러 다양한 목소리들 중에서 제 스스로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강의가 뭐 절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과 남한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남한은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 역시 이제 우리 남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존재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뭐 국제사회 내에서 그리고 실제로 남북 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국가 간의 관계로 설정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현실에 맞는 그러한 그 대북 정책,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통일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할 때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음, 강의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머지 않아서 뭐 기대컨대 다음 학기 때쯤 되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나와서 교수님들과 직접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조치들이 취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은 사실 플레이어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축구 경기나 뭐 다양한 야구 경기나 이런 경기를 할 때 이 플레이어들이 이 관중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이 게임을 하고 시합을 하고 그것이 녹화돼서 이 관중들한테 팬들한테 중계될 때에 느끼는 어떤 그 즐거움과 그다음에 이 플레이를 할 때 어떤 마음 자세하고 관중들이 있을 때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우리 그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의 호흡을 느끼고 눈빛을 보고 여러분들의 호응을 보면서 강의를 하면 훨씬 더 재미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과 질문들을 가지고 또 토론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학생 여러분들과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한계가 너무 많죠.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어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궁금증이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해소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강의를 다 들으신 다음에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질문사항 같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 김수현 교수님께 좀 질문을 전달해 주셔서 제가 그 질문을 받을 수 있게
그러면 거기에 또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통일 문제의 이해라고 하는 과목 중에서 받은 주제는 이 주변국들의 한반도 정책 이해와 통일을 위한 외교적 과제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참 주제를 받으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자, 주변국들의 한반도 정책이라고 하는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고 고민할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르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이 외교적 과제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주제 세 가지를 섞으셔가지고 제목을 정해주셨어요. 강의 제목을. 그런데 제가 강의할 수 있는 저에게 할애된 강의 시간이 굉장히 좀 짧게 지금 배정이 돼 있고, 그래서 강의안을 만들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과목을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 전공에 몰입돼서 깊이 있는 뭐 이론적인 강의를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뭐 우리 김수현 교수님께서 이 주변국들의 한반도 정책 이해와 통일을 위한 외교적 과제라고 하는 주제를 정하신 목적과 의미도 있으실 테고,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쭉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변국들의 한반도 정책, 그리고 통일, 그리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과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고민거리들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강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할 주요 내용은 전체적으로 6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남한과 북한의 통일의 당위성. 통일의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비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우리 국민들이 통일을 생각했던 의미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이, 그리고 미래를 지향하기 위한 대한민국이 통일을 생각해야 되는 목적과 방법이 분명히 다르게 설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나 본격적인 홍보 활동이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통일의 당위성하고 현재 시점에서 통일의 당위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혹시나 이 과목을 듣는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 통일이 우리에게 손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남북 관계의 이해와 통일의 가능성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 그다음에 대북 정책을 추진할 때 정말 간과하고 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남북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의 문제였어요. 거의 일방적으로 북한 붕괴론을 기초로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 방안, 이런 형식. 그래서 남한과 북한은 굉장히 이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반면에, 그러면서도 또 북한의 군사력이나 어떤 핵무기랄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최근에 뭐 SLBM이랄지 뭐 이런 어떤 비대칭 전략무기의 개발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큰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뒤이어서 통일의 가능성. 첫 번째 주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통일의 당위성만 그동안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지, 정말 통일이 가능할까? 자, 여러분들이 통일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학생들이 있다고 본다면 그 학생들도 어쩌면 우리가 통일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전제 속에서 그런 어떤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현실적으로 남한과 북한이 통일의 가능성이 있을까? 정말 통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고민을 했을 때 굉장히 특히 이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대북 정책이랄지 외교 정책에 굉장히 큰 한계를 느낄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볼 테고요. 그다음에 통일의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이거 역시 이제 남한과 북한의 통일 방안이 있고 어떤 그거 역시 이제 전통적으로 과거부터 이렇게 쭉 규범적으로 만들어져 왔던 통일 방안인데, 여기에 우리가 좀 새로운 통일 방안을 현실에 맞는 통일 방안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고요. 이렇게 남북 관계와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국들의 한반도 정책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국들의 동의가 없이, 예, 특히 미국과 중국의 동의가 없이 통일이 가능하다고 쳤을 때, 미국과 중국의 동의가 없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러시아나 일본 같이 이제 좀 직접적으로 어떤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역시 소극적이나마 지지를 해주었을 때 통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통일이 왜 돼야 되고 어떤 것이며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로 이제 주변국들의 한반도 정책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통일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져야 될 외교적 과제, 풀어내야 될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역할과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는 우리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MZ 세대에 이렇게 분류가 되는 세대들인데요. 우리 MZ 세대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과제, 문제의식, 숙제를 가져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강의를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저는 이제 강의 자료를 보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생 여러분들은 강의 자료를 지금 안 보고 계시죠. 이유는 뭐냐면 제가 쭉 강의를 하고 이렇게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저와 같이 고민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고민을 하고, 제가 김수현 교수님께 이 강의 자료를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김수현 교수님께서 이 LMS에 이 강의 자료를 업로드를 시켜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는데, 이 강의 자료를 또 학생들이 다운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쭉 검토를 해보시면서 제 강의 내용을 되새기면서 같이 이 강의 자료를 보면서 새롭게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물론 저의 바람이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의 동의를 얻고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 통일 문제의 이해라고 하는 과목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거나 어떤 전공 영역에 포함된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제가 좀 당부를 드리는 것이니까 좀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과거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머니 내지는 할머니 세대들, 그러니까 저하고 비슷한 세대들이죠. 제일 가까운 세대들이. 음,
그런 세대들까지, 저희들 세대들까지 통일의 의미는 뭐였냐면 굉장히 감성적인 것들이었어요. 민족적 과제,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무조건적으로 통일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을 받았고, 당연히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노래를 거의 의무적으로 배우다시피 무조건 배워야 되는 그러한 교육을 받았죠. 여러분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 들어보셨을 텐데 가사를 보면 굉장히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통일은 정말 민족적 수건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그 방법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현실적인 고민, 이런 것들보다는 어 정말 무조건적인 통일을 바라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과거의 통일 의미의 특징은 뭐였냐면 환경인식을 거부하는 통일의식이었어요. 자, 아직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는 더더욱 그랬죠. 남북 간이 굉장히 적대적이고 비대칭적인데 통일을 추구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서로 다른 무언가를 한 가지의 체제로 동일한 성격의 것으로 합치는 것이라고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 남, 어, 이 과거의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된 1948년부터 지금까지 약 70년이 넘게 시간이 흐르면서 남한과 북한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고, 그 과정에서 정치 체제도 달랐고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동질적인 부분들도 물론 있긴 있지만 전통적인 어떤 역사적인 전통에서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다르게 국가가 발전해 왔단 말이죠, 상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현실적인 어떤 그 서로의 괴리감 같은 것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이, 이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좁혀갈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게 불과 1990년대 후반 정도. 그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나서 뭐 이제 유아기 내지는 뭐 유치원, 뭐 초등학교 초반, 초등학생이 뭐 1, 2, 3학년 이때쯤 무렵인 거죠. 그때에서야 비로소 남북한이 60년, 70년 동안 이렇게 서로 달라졌던 부분들을 서로 어떻게 이해하고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멀어진 간격을 좁힐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시작한 게 불과 그 당시에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먼저 말씀드렸던 민족적 과제로서의 통일과 그다음에 환경인식을 거부하는 통일 의식 때문에 이 통일의 방법론 역시 사실상 부재했어요. 물론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어떻게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방법론을 이야기를 하긴 했죠. 자, 남한 같은 경우는 이 대체적으로 3단계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이 통일 정책을 추진해 왔어요. 내용을 보면 평화공존, 그 다음에 교류협력, 그 다음에 통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 통일의 과정을 설정을 해놨는데, 사실상 이 평화공존이나 교류협력이나 통일, 이 세 단계 모두가 굉장히 피상적이고 구체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평화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어떤 이 잃어버린, 그동안의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그럼 그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상호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실행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남북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남북 관계에서 남북 교류가 상당 부분 진전이 된 부분도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기까지 그 이후에 뭐 박근혜 정부 대통령 시기나 뭐 이명박 대통령 시기나 박근혜 정부 시기에 또다시 과거처럼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교류협력이라고 하는 평화공전 다음에 교류협력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이 발전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친해지자고 말만 해놓고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다가 다시 적대적으로 돌아섰다가 또 적대적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다가 다시 적대적으로 돌아섰다가 이게 반복이 되면 그 사람들이 뭐 얼마나 친해질 수 있겠어요? 뭐 미운 정도 정이라고 뭐 그런 말도 있긴 있지만 실제로 국가 간의 관계에서 미운 정이라고 하는 표현은 통용될 수 없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화공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고 교류협력도 계속해서 좀 친해졌다가 뭐 적대시됐다 친해졌다 적대시됐다 이러는 과정에서 더더욱이 통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다음에 북한의 통일 방안은 김일성이 이제 제시했던 통일 방안을 북한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소위 이야기하는 연방제 통일 방안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1990년대 이후에 김일성이 이제 제시한 통일 방안인데 자, 북한은 북한대로 그때 당시에 뭐 지금도 그 체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북한은 북한대로 그 체제를 유지하고 남한은 남한대로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 통합정부를 만들자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미국처럼 형식적으로 보면 미국처럼이죠. 미국이 이 50개 주가 각각의 독립된 정부이고 그 정부들이 합의해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대륙을 대표하는 USA를 대표하는 연방정부 페더럴 이 거버먼트를 만들어서 이 외교 문제랄지 군사적 문제랄지 이 국제 문제에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연방정부를 만든 것처럼 통일을 위해서 남한과 북한도 북한은 북한대로의 어떤 정치적 체제와 대표성을 가지고 남한은 남한대로의 정치적 대표성을 가지고 처음에는 연합정부 형태로 시작을 해서 연방제로 발전을 시켜서 이 통일을 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연합까지는 가능할 수 있으나 연합이라고 하는 상태에서는 통일된 이 합의된 정부를 만드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연합이라고 하는 거는 체제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경제력이 다르더라도 연합이라는 건 할 수 있어요. 연합이라는 거 하는 거는 1 플러스 1이 1이 된다는 게 아니라 1과 1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둘이 계속해서 같이 공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공존하는 것이고 연합적인 성격의 결합은 필요가 깨지거나 이 서로 다른 존재가 의견이 달라질 경우는 언제든지 다시 해체될 수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표현은 통일하고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럼 연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각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 연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들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정치체제나 어떤 사회체제나 윤리의식이나 문화들이 어느 정도 상당 수준의 공통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연방제 국가잖아요. 우리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하고 이 서쪽 끝에 있는 캘리포니아주하고 그 다음에 저쪽 오른쪽 끝에 있는 이 플로리다주하고 시차로 보면 거의 4시간이 나는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을 생각을 할 때 플로리다주 사람들하고 이 캘리포니아주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 문화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물론 지역적 특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에 맞는 시민들과 주민들의 의식이 동일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주들이 나라들이 연방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영국도 마찬가지죠. 영국도 연방국가 체제인데 영국에도 여러 영국도 이 브리튼이라고 하는 주하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라고 하는 지역하고 뭐 여러 개 이제 또 한 대여섯 개 큰 주가 있고 좀 작은 주들이 있는데 우리가 영국을 생각할 때 그런 뭐 아일랜드나 브리튼이나 이런 각 지역의 특성은 생각하지만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들을 그 나라 국민들 시민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연방제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남북한이 각자의 체제를, 이 북한은 북한대로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남한은 남한대로 자유주의,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연방 국가를 형성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좀 멋진 그림을 그려본 거죠. 이렇게 따져보면 과거의 통일 의미에서 남한이든 북한이든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감성적이고 단순히 민족적 수권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냥 의무감의 통일을 추구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렇다고 통일을 하지 않을 거냐? 저의 입장에서는 통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할 수 있다면 꼭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의 통일의 의미는 과연 뭘까를 고민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은 섬나라라는 표현들을 많이들 하잖아요. 보통 섬나라면 사면이 바다로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3면만 바다잖아요. 북쪽으로는 이제 이 북한이라고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자, 섬나라조차들도 사면이 바다로 다 둘러싸여, 전체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어느 방향으로든지 진출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3개 방향으로밖에 진출을 못해요. 어쩌면 섬나라보다 더 못한 조건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더더욱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한계를 가져주는, 이 제약으로, 이 부정적 의미로 작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핸디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세계적인 정책하고 비교를 해서 대입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느끼실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유라시아 철도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전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물류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 유라시아 철도라고 하는 정책은 뭐냐면 유럽에서부터 유라시아가 유럽과 아시아를 합친 이야기인데, 유럽에서부터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이 고속철도를, 이 KTX 내지는 KTX보다 더 빠른 고속철도를 연결을 해서 이 그 경제적인 물류가 됐든 어떤 사람들의 이동이 됐든, 이렇게 이 비행기나 배를 이용해서 이 물류나 사람들이 이동을 하려면 비행기는 굉장히 이동하기 위해서 큰 비용이 들어가고, 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긴 하지만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단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속철도를 이용해서 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을 하면 굉장히 배나 비행기에 비해서 효율적인 어떤 그 물류와 사람들의 이동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상상에서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현실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 저기 프랑스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요, 이제 유럽의 끝이 프랑스니까 프랑스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러시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중동을 통해서, 중동을 통하는 거는 이제 중국의 티벳이나 중국 본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중국 본토로 들어와 가지고 이쪽 이 북한의 이 북쪽 국경 지역, 그러니까 중국 경제 지역과 이 러시아 경제 지역, 블라디보스톡이 있는 지역, 여기까지 유라시아 철도가 이미 연결이 돼 있습니다. 거의 완성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철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유라시아 철도의 최종 정착역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내에서는 그 최종 정착역을 서울역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부산역까지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을 할 것이냐. 서울역으로 정착역을 치면 이제 KTX를 이용해서 이제 서울역까지, 그다음에 목포에서 서울역까지 연결을 해서 서울역에서 또 이렇게 옮겨 실어서 유라시아 철도로 보내는 이제 이런 방안이 있겠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유럽까지, 예, 그 우리가 뭐 이렇게 중동이나 유럽까지 상상을 안 하더라도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이나 몽골이나 어
이 중국의 이 소위 이야기하는 동북 삼성 지역, 흑룡강성이나 뭐 이렇게 연변 지역이랄지, 이런 지역을 서울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한 2시간이나 3시간 만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몽골에서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다음에 이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에서 열차를 타고 서울까지 오는데 한 2시간이나 3시간이 소요된다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북경으로 가는 걸 좋아할까요? 서울로 오는 걸 좋아할까요? 물론 절대적으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거 이제 그 중국 학생들이나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중국 어떤 그 뭐죠? 이 중국의 어떤 이 조선족이랄지, 몽골에서 또 한 학생들도 있어가지고 몽골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북경보다는 서울을 훨씬 더 많이 선호들을 합니다. 그러면 유라시아 철도가 이미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고, 러시아의 극동 지역인 블라디보스톡, 북한의 이 러시아 국경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역인 이 지역까지 다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는데 대한민국까지 들어오지 연결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북한의 존재 때문이죠. 북한의 존재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 가지 북한의 어떤 군사 도발이랄지 핵무기 개발 때문에 북한이 경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철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이 유라시아 철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이 북한의 경제 제재가 풀려야 돼요. 철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물량들이 들어가는데, 고속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이 철도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자재가 전력물자랄지 이제 철이 들어가니까, 철도를 놓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철이나 전기나 이런 공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자재들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력물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본이 투자가 돼야 되죠. 그 자본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현재 북한의 경제 제재 때문에 북한의 자본금이 일정 금액 이상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유라시아 철도가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과정을 다 이제 좀 생략하고 이야기하자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남북 관계가 좀 좋아졌을 때 있잖아요.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비핵화 막 이렇게 그 협상하고 막 이랬던 시기에, 그때 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한에 있는 이 철도 기술자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의 철도 현황을 조사하는 조사 사업을 했어요. 그 조사 사업을 했던 궁극적인 목적이 이 중국과 러시아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유라시아 철도를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까지 최대한 빠르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죠. 그런데 그때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남한에서 북한으로 철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철도가 넘어가야죠. 넘어가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경유가 필요하고. 근데 이 경유를 싣고 가는데 이 경유의 양이 미국과 유엔에서 북한의 경제 제재를 하면서 설정해 놓은 경유의 양을 초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엔사에서 DMZ에 지금 유엔사가 주둔을 하고 있잖아요. 유엔사에서 그거를 제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에 대한 조사가 완벽하게 안 이루어지는 사건들도 있었는데, 이 과정에 또 이 이야기만 듣고 뭐 유엔사 나쁘다 어쩌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 이 유라시아 철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단편적인 예만 들더라도 이 통일까지 아니더라도 남북 관계가 좋아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을 통해서 그 대륙으로 이 중국 대륙이나 저쪽 러시아 대륙이나 그쪽을 거쳐가지고 중동을 거쳐서 유럽 대륙까지 육로를 통해서 사람도 가고 어떤 물류도 가고, 그러니까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다면 굉장히 큰 경제적 편익을 가질 수 있죠. 이 유라시아 철도가 대한민국까지 들어올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지금에 비해서 굉장히 큰 성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단순히 친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통일이 돼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면 통일된 한국의 경제적 편익은 엄청나게 클 수 있죠. 이런 사업들뿐만 아니라 이거죠. 이 아까 이야기한 이 중국의 동북삼성, 그다음에 북한 지역이 지금 한 2,500만 정도, 2,800만 정도 되는데 이 2,800만의 인구가 어느 정도 이 대한민국하고 비슷한 경제적 수준에 올라오고 동북삼성 지역, 블라디보스톡 지역, 그다음에 이 그 몽골 지역에 있는 이 수많은 인구수가 어마어마하게 늘거든요. 이 경제적 번역으로 묶이는 이 경제벨트가 형성이 된다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이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이 통일한국의 이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지위, 그 다음에 외교적 역량,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따진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통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실감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요. 이렇게 뭐 이런 예는 그 수도 없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그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타서 보신 분들은 보신 분도 있지만 고속도로 표지판에 보면 이 대륙도로를 표시하는 이 표지판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자 고속도로 철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도 그렇게 유라시아 철도처럼 파리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뚫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충분히 남북한이 통일되고 북한을 통과할 수 있는 길만 열린다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다. 바로 지금 당장이라도. 이러한 점들에 있어서 굉장히 이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통일이 되어야 되는 당위성은 충분하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9위입니다. 세계 2020년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GDP 기준으로 경제력이 이제 9위에 있고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여러분들 아마 들으시면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세계 6위예요. 북한이 경제력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의 국방력이 몇 위인지 아세요? 25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 국제 관계 속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편입되는 작업들이 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선진국 나라들이 대한민국이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지위를 얻는데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 상황까지 왔고, 약간 놀랍기도 하죠. 대한민국이 왜 선진국이 아니었을까?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이 개발도상국에 편입이 돼 있었어요. 개발도상국 중에서 꽤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 그런데 이제 그 개발도상국의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이렇게 편입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됐고 특별히 반대하는 나라들이 없어서 조만간 이제 편입이 공식적으로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굉장히 이 국제적으로 지위가 높은 대한민국이 국제정치, 국제관계 속에만 가면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요. 이건 이렇게 합시다. 저런 저렇게 합시다.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다른 나라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건 좀 불합리한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좀 조정을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위가 충분히 하거든요. 경제력 19위에 국방력 6이라면 만약에 다른 나라가 경제력 9위에 국방력 6이라면 어느 정도 국제적인 파워를 가질 수 있을까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걸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북한과 이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과의 어떤 대북 정책을 추진을 하거나 어떤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 남한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제적인 협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을 받으려면 외국에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일본, 뭐 기타 나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이제 과거에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렵게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과 어떤 군사적 경제적 그 협약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미국의 수준과 대한민국의 수준은
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평등 조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죠. 대표적인 사례로 전시작전 통제권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군이 전시작전 통제권 협약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군과 대한민국 군대가 이렇게 같이 작전을 치러야 되는데 동등하게 작전을 치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작전 통제권을 미국한테 이렇게 인계를 해줬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재협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서야 우리나라가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이 거리가 풀렸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제한이 돼 있었단 말이죠. 한 800km, 뭐 1000km, 뭐 이 정도로 제한이 돼 있었는데 그게 풀렸어요. 우리가 그 기술이 없어서 800km, 1000km로 미사일 개발을 하는 기술이 제한이 돼 있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사거리 기준의 제한은 뭐냐면 인공위성을 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과도 연결이 돼요. 자, 우리가 성층권까지 인공위성을 쏘려면 이 2000km, 3000km를 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이 1000km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공위성을 쏘고 싶은데 미사일 개발을 못하니까 항상 다른 나라들하고 협력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미사일 기술을 빌려다가 비싼 돈 주고 빌려다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인공위성을 탑재해서 쏘는 형식이 어떤 거죠.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 과거의 남북관계하고 이 대한민국의 어떤 이 경제적 국제적 지위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이 여전히 그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어야 될 것들이 변경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자, 한국이 지금 또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걸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미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어요. 북한은 지금 핵잠수함을 열심히 개발하고 건조하고 있는 절차를 밟고 있고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분명히 핵잠수함이라고 하는 전략무기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에 가졌던 통일의 의미하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통일의 의미는 완벽하게 달라졌다. 그렇다고 해서 민족적 과제로서의 통일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여전히 남아있죠. 그런데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될 당위성은 현재 상황에서는 민족적 의미나 의무적 통일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이유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남북관계의 이해와 통일의 가능성인데요. 이제 통일의 당위성을 이해하면 나머지 것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좀 오래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주제들에 대해서는 좀 짧게 이야기를 하는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서 오늘 강의의 두 번째 주제로서 남북관계의 이해와 통일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과연 통일이 가능할까? 현재 남북관계 속에서. 저는 현재 상황이라면 통일은 불가능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김수영 교수님도 자기소개하시면서 이야기하셨겠지만 북한에서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고 러시아에서 유학을 하셨고 그리고 현재 뭐 말씀 이것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안 하셨을 수도 있고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인재들이 모여서 공부한다고 하는 서울대학교에서 그 어려운 수학을 또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그렇게 이제 우리 정치전문대학원 출신의 이제 탈북민 박사님들이 꽤 많이 있으시고 또 재학 중이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정치학이나 북한학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일반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가끔 그런 고민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과연 통일이 언제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의미가 깔려 있냐면 통일은 반드시 된다예요. 통일은 반드시 되는데 언제 통일이 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통일을 기대하시는 분들인데 제 입장은 지금 상태로는 통일이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 통일을 기대하시는 분들한테 통일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곤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좀 빠르게 되면 한 300년쯤 될 것 같고요. 좀 길면 한 3000년쯤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저의 현실적인 답변이었어요. 예. 자, 지금 대한민국의 규범적으로 최고의 가치는 헌법에 있잖아요. 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면 저기 이 두만강까지잖아요. 두만강까지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그 대한민국 영토 주변에 있는 모든 섬들까지 대한민국의 영토인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북한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존재는 국가로서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적관체가 되는 거예요. 국가라고 못 부르고.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북한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순간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현실은 아닌데. 북한은 또 북한대로 북한 같은 경우는 최고의 규범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 헌법이 아니고 조선노동당 규약이에요. 북한 같은 경우는 조선노동당이 국가를 지배하고 있죠. 이제 그 위에 이제 그 수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뭐 과거로부터 보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수령의 존재가 이 조선노동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공산당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 조선노동당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래서 수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행정과 이 행정 이 국가적 업무를 집행하는 이 관리하는 조직이 이제 조선노동당이고 그런 조선노동당의 규약에 서문회가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국적 범위란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은 남한 북한 이렇게 부르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북조선 남조선 이렇게 불러요. 왜냐면 남한 북한의 의미는 대한민국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근데 북한은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은 대한민국의 국가성을 인정을 하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미국이 세워놓은 괴뢰정부다. 괴뢰정부라고 괴뢰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꼭두각시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은 이제 북한은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국가명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이 한반도에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조선인 거죠. 한반도가. 한반도라는 말도 싫어해요. 조선반도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자기들은 북조선이고 우리들은 남조선이에요. 그러니까 부르는 호칭 자체가 다른 거죠. 호칭도 호칭 문제지만 대한민국 헌법에서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적단체로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의 이 정부의 이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의 꼭두각시 정부로 그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이게 다시 뺏어와야 될 전제로 인정하고 있는데 과연 통일이 될 수 있겠냐는 문제죠. 사이가 좋아야 그래야 문화도 좁혀지고 정치 체제도 좀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경제 교류도 하면서 친해져야 통일이 될 텐데
이 최고위원들 자체가 이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다. 이거는 이제 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범적인 입장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한다 하더라도 현실을 보자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대한민국과 이게 예, 남한과 북한은 좀 편하게 남한과 북한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남한과 북한은 1950년에 전쟁을 한국 전쟁, 6.25 전쟁을 한 이후에 1996년, 7년 이 무렵에 예, 그렇죠. 90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2000년대에 들어서 어, 김정일과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까지는 대놓고 적대적인 국가였죠. 그래서 이제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좀 친해져 보려고 남북 교류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노무현 대통령 시기까지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오면서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가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접어들어 가지고 굉장히 안 좋았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정상회담을 2번 하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2번 만나가지고 비핵화 협상을 2번 하고 좋아지는 듯 하다가 또다시 굉장히 나빠졌잖아요. 최근에서야 비로소 약간 이 남한과 북한 사이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상상할 수 있죠. 대한민국은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하고 관계가 악화가 되고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질 줄 알았더니 진보 정부에 들어서도 북한하고 관계가 나빠질 때가 있네? 그럼 앞으로도 좀 친해졌다가 나빠졌다가 친해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런 관계가 계속 반복이 되면 과연 얼마나 남한과 북한이 친해질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 과연 통일이 가능할까? 언제쯤 통일이 가능할까? 제가 이야기하는 300년은 남한과 북한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친해졌을 때, 예,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친해지고 남북교류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300년쯤 걸릴 것 같고요. 좀 빠르면 한 100년, 150년으로도 땡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남한의 정부가 바뀔 때마다 좀 친해졌다가 멀어졌다 친해졌다 멀어졌다 그러면 3000년이 걸려도 통일이 불가능하죠. 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북 정책을 추진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북한에 대한 정책을 꾸준하게 일관되게 추진을 해도 통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한을 대하는 정책이 변경이 되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렇다면 자, 남북한이 좋아졌다 치더라도 통일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 지금 상태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통일을 하는 방법을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전쟁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실수했어요. 취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고 가장 빠른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은 전쟁입니다. 누가 이기든지 간에 남북한이 서로를 통일을 하겠다고 무력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어느 한쪽이 이기면 굉장히 빠르게 어, 현대전의 특성으로 보면 일주일 만에도 통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을 통한 통일은 그 피해가 너무 크고요. 전쟁 과정에서 일어난 피해가 굉장히 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면 전쟁 때문에 발생되는 경제적 리스크, 국제적 리스크를 따져보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상상해서도 안 되는 방법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쟁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어, 존재 자체를 포기하는 겁니다. 어, 한반도 내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하고 북한만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미국도 참전하고 일본도 참전하겠죠. 그러면 북한 편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참전을 해요. 간단하게만 봐도 이 6개 나라가 붙는 세계전쟁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세계 최강의 미국 군대하고 뭐 중국이 굉장히 요즘에 군사력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세계 최강의 미국과 세계 국방력 6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 다음에 강력한 어떤 첨단 무기로 체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한 팀이 되고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한 팀이 된다면 이 이쪽 남방 삼각동맹이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클 거다. 다른 나라들도 그건 원치 않는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빠르게 통일하자면 뭐 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방법일 테고요. 그 다음에 상상들을 하는 부분이 요즘에는 좀 많이 안 그러지만 여전히 좀 남아있기는 있지만 흡수통일이 있습니다. 흡수통일. 예. 흡수통일의 전제는 뭐냐면 어느 한쪽의 체제가 붕괴됐을 때 다른 한쪽이 체제가 붕괴된 쪽을 흡수해서 통일하는 방안이죠. 주로 이제 흡수통일은 누가 봐도 대한민국의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을 많이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역시 굉장히 현실성이 좀 없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좀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김일성이 살아 있었거든요. 김일성이 1994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는 김일성이 사망하면 북한이 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나이가 굉장히 연로해지고 뭔가 좀 거동이 불편해지는 모습이 노출이 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통일을 준비를 했어요. 김일성이 죽으면 북한을 어떻게 흡수할까? 이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데 김일성이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는 붕괴되지 않고 김정은으로 이 수령의 지위가 넘어가고 정권이 이양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북한 체제 붕괴론이 잠시 좀 서강 상태에 있다가 김정은이가 좀 그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들 들고 노쇠해지면서 김정은이가 사망을 하게 되면 북한 체제가 붕괴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김정일이가 사망한 이후에 북한 체제가 붕괴가 안 됐죠. 김정은으로 정권이 잘 넘어왔어요. 김정은으로 정권이 넘어온 이후에 한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김정은은 아마 3년을 못 버티고 북한의 체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정권을 이양받은 게 2012년입니다. 몇 년이 흘렸죠? 거의 한 10년? 10년이 좀 더 되죠. 그 과정에서 김정은의 권력은 약화되기보다는 훨씬 강해졌고 굉장히 공고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체제 붕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들 중심으로 북한의 체제 붕괴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의 체제가 그렇게 붕괴될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약간의 어떤 일본의 일부 극우 세력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북한 체제 붕괴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북한의 정권과 북한의 인민들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북한의 정권은 북한 인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탄압하고 거기에 따라서 북한의 인민들은 굉장히 이 착취당하고 억압받고 탄압받고 힘들게 살고 있어서 그 불만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앙간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령이 너무 독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북한을 연구를 해보고 북한 사회를 좀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정치적인 명언이 하나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민들이 지지하는 정권은 절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 목에다 힘을 주고 이 설명을 하냐면, 북한 주민들이 정말 그렇게 억압받고 착취받고 탄압받고 이 정권 때문에 못 살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통제하고 그 억압하고 감시를 한다고 해도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교육의 효과도 있고, 북한의 어떤 교육의 특징, 뭐 세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 그 감시 체제가 됐든 다양한 원인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이 정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전반적인 체제를 부정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체제는 붕괴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의 주민과 북한의 정권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오류를 좀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로 보고 우리가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됩니다. 흡수통일 방안도 사실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나마 제가 통일 가능성이 있다고 일관된 정책을 통해서 통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어떤 형태로든 저는 북한이 빨리 개혁개방이 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개혁개방을 했던 나라들이,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과 베트남이죠. 우리가 중국과 베트남을 갈 때 굉장히 부담 없이 편하게 가잖아요. 이렇게 북한이 개혁개방을 최대한 빨리 해서 그 개혁개방을 통해서 북한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경제적인 성장을 하고, 그 경제적인 성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의식이 좀 높아지면, 그리고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한 정권이 어떤 외부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기면, 문화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나 이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남북한 간의 자유왕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남북한의 자유왕래가 이루어지면 또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테고, 그렇게 서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사회문화적인 통합도 이루어질 수 있을 테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일까지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개혁개방을 우선시하지 않고 자꾸 이 경제 제재를 하고, 뭐 이제 이따가 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그 외교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때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너무 북핵 문제를 크게 보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제 이야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은지 적은지 지금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또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면 또 문제시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핵을 억누르기 위해서 경제 제재를 하는 것보다 북한의 핵 문제를 좀 약간 좀 무시하는 듯 하면서 개혁 개방을 빨리 할 수 있는 정책을 취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유리하겠다. 그렇게 좀 대북 정책을 좀 선회하고 전환시키면 어떻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자주 하는 편인데, 그렇게 좀 뭔가 현실적이고 좀 오래 걸리더라도, 그동안에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내일 모레, 뭐 어떤 분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어떤 분은 통일은 자고 일어나면 통일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5년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10년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좀 길어봐야 30년이었어요. 근데 저는 300년까지 좀 보는 긴 안목을 좀 가져보자는 거죠. 현실적으로. 물론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이 굉장히 크지만, 이익을 크게 갖기 위해서는 그만큼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이 많아야 됩니다. 그만큼 북한과 남한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한 통일을 할 거냐, 북한이 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거냐, 어떻게 기다릴 거냐, 언제 체제가 붕괴될지 알아서. 그렇다고
위해서 북한을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노력도 아마 꽤 했을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공개가 안 돼서 그러는 것 뿐이지. 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간첩을 난파했다는 기록들이 꽤 있어요. 한 네다섯 건 정도가 나와요. 우리는 북한의 수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간첩을 안 보냈을까요? 공개가 안 돼 있을 뿐이지 않을까요? 똑같았었는데 그때.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 체제를 지금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하는 미국마저도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중국의 존재 때문이죠. 러시아하고. 이따 국제정치 이야기할 때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전쟁을 할 거냐, 후스통일이 될 수 있는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릴 거냐, 아니면 좀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평화공존, 달리 말해서 북한을 빨리 개혁개방을 시켜서 경제력을 성장시키고 자유왕래를 하고 경제적 통합, 사회문화적 통합을 통해서 정치적 통일까지 이룰 것이냐, 이 방법을 채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정말 국민들이 동의하는 일관된 통일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이제서야 토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통일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자, 주변국들의 한반도 정책 이해, 주변국들은 도대체 한반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할게요.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하자면 좀 지루해요. 지루하고 간단하게 각 나라들의 특징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런 특징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갈등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남북 관계에 작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주제로 이야기할 대한민국의 이 외교적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결해서 이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변국들 중에서 특히 미국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 패권 국가예요. 그런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죠. 중국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중국보다 더 이 동북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어떤 국제적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남북 간의 관계가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북한이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미치는 게 명분도 사라지고 의미도 사라지고 효율성도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남북 관계가 통일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도 아마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 한반도 문제가 빨리 해결될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문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문제 제기하고 거기에다가 이 경제 제재를 부과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을 계속해서 궁지에 몰아넣고 있죠. 북한이 계속해서 반발하도록 이런 문제들하고 연결돼서 미국의 입장을 좀 간단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G2로서 그러니까 세계 2대 강국으로서 욕심이 있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전 세계적으로 아니더라도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러시아 극동지역, 대한민국, 그 다음에 북한, 일본,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는 그래도 중국이 최고의 어떤 권력을 국제적인 어떤 영향력을 갖는 게 타당하지 않냐라는 주장을 해오기 시작하고 있죠. 1대1로라고 하는 중국의 어떤 이 동아시아 지역을 경제 벨트로 묶기 위한 이 SOC 사업이 있는데 이거 역시 중국이 은행을 만들어서 투자하고 대부분 투자하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약간의 투자 비용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의 영향력을 키워가기 위한 전략인 거죠. 그런데
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장을 하게 되면 중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작아져요. 왜냐하면 이 일본과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중국 저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이 중국하고 계속 긴장 관계에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접하고 있는 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20 몇 개 국가 된다 그래요. 뭐 네팔도 있고 뭐 스리랑카도 있고 뭐 이쪽 그쪽 나라들이요. 그다음 뭐 그 섬나라들이긴 하지만 이쪽 동남아시아 지역들도 해상 경제로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로 봤을 때 일본은 태평양 전쟁의 피해 의식이 있고 선진국이고 경제력이 있는 나라라고 해봐야 뭐 중국, 일본, 대한민국 뭐 이 정도인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영향력이 커지면 한국과의 어떤 협력 관계를 갖는 걸 더 선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대한민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면서 견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북한의 존재가 필요하고 또 한 측면에서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중국은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북한의 존재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미국하고 친하기 때문에 북한의 완충지가 없고 대한민국과 직접 대하는 거는 미국과 직접 대하는 거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중국이 미국과 직접 대면하기에는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북한과 남한이 긴장관계를 가지고 대지리전을 치를 때 중국이 미국에 버금가는 힘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보면 이제 약간 남한하고 좀 친한 나라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일본. 일본은요, 지금 아마 국제적으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영향력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자신들의 존재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반도 문제가 아니면 일본이 세계적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1960년대, 70년대에 일본이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기술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IT 사업,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IT 사업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면서 세계에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존재감을 키워왔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 수없이 유명했던 그 회사들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전락했고 삼성이나 LG 같은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경쟁해가지고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기술도 반도체 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도 일본은 한국의 대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져 있고 다만 이제 이 기초적인 기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이 세계의 그 원천 기술의 특허를 판매하는 그걸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한반도에서 남북 관계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존재를 좀 높은 비중으로 부여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있는 것은 일본한테 굉장한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 나라를 보면 러시아인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과거에 러시아로 그 분할되기 전에 이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라고 하는 연방 국가가 있었잖아요. 그 소비에트 연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쪽 좀 키르기즈스탄, 뭐 이렇게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이제 분할되면서 러시아가 구소련의 어떤 권리와 지위를 상당 부분 인수를 해갔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한반도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굉장히 정치적이고 경제적 이익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중에서 대한민국의 통일에 가장 빨리 동의해 줄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우호적이고. 특별히 러시아가 남북 관계가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오히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 유라시아 철도랄지
아니면 이 러시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이 대한민국까지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송유관이 연결되는 것들을 굉장히 바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런 입장에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적극적일 수 있는 입장이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외 국가들인데요. 뭐 영국,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은 규범적 무관심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그냥 국제적인 규범 질서로 남북한이 좀 평화를 갖고 뭐 통일까지 하면 더 좋지. 그러면 뭐 세계 평화도 이루어지고 뭐 좋지 않겠어? 뭐 이런 입장들을 취하는 정도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최근에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굉장히 많은 미얀마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광주의 5.18을 떠올리면서 군부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정부가 미얀마 사태를 들여다보면서 갖는 입장이 딱 그 정도 수준인 거죠. 미얀마 사태 빨리 진정됐으면 좋겠다.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미얀마 국민들이 승리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정도이지, 우리가 거기에다 지지생명을 막 적극적으로 하고 뭐 물자를 보내주고, 뭐 일부 이제 적극적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규범적 무관심 이상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의 도움이, 그다음에 협력이, 지지와 동의가 굉장히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기를 바라는 음, 나라들이 우호적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유출할 수 있겠죠.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시키면서 너무 또 평화적으로 가는 거는 또 경계하는,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정책들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좀 너무 깊이 들어가고 좀 지루한 이야기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들을 우리가 좀 먼저 이런 관점으로 각국들의 한반도 정책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통일을 위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과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중적 이익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에서,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아마 통일을 하게 되면 이 6나라가 사인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조금 좁히면 최소한 남한과 북한,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은 필수적인 당사자가 됩니다. 이 통일을 위한 이 협약 사인을 할 때, 이 나라들한테 정말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통일이 됐을 때, 자,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커지고 세계적 지위가 커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전체적인 세계의 경제와 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남북 관계가 나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비효율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물론 그 비효율적인 비용의 지출로 이익을 얻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큰 이익을 보편적으로 얻어가야 될 사람들이 얻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크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통일이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상상 이상의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상태를 유지할 거냐를 반성해야죠. 돌이켜보고. 그래서 우리는 좀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에게는 북한의 핵폐기보다 개혁개방 우선 정책을 취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는 것이, 미국이 한반도 정책을 대한민국이 유리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바꿀 수 있는
관점이라고 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한민국 경제력이 커지면 중국한테서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중국의 시장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중국은 지금 세계의 공장이 돼 있잖아요. 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물건들이 거의 없죠. 근래 들어서 뭐 베트남이나 인도 쪽으로 옮겨가는 뭐 모양새가 좀 보이긴 하지만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너무나 많은 공장들이 있고 의외로 중국 사람들이 만드는 제품 수준 이상의 제품을 베트남이나 인도에서 품질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그다지 높지 않아요. 메이드 인 베트남 같은 경우는 꽤 오래됐거든요. 한국 시장이나 뭐 세계 시장에 진출한 지. 그런데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이 조금 더 이렇게 품질 향상을 개선을 하게 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규모나 어떤 그 다양한 조건들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테다. 그러면 통일 한국이 그런 어떤 경제 성장을 이루고 그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협력 관계와 시너지를 지금의 몇 배가 되는 몇십 배가 되는 시너지와 협력 관계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필을 하면서 이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국도 마찬가지죠.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달라라고 하는 외교적 입장을 요구를 해야 될 테고요. 일본에게는요, 사실 글쎄요, 별로 요구할 게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냥 반대만 안 해줬으면 하는, 남북 관계가 좋아지려고 할 때마다 은근슬쩍 고춧가루를 뿌리는 행위를 하는 태도들이 있거든요. 남북 관계가 좀 좋아지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뭔가 목소리가 좀 이렇게 우호적이고 완화되는 경향이 보일 때마다 일본이 자꾸 내세우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일본인의 납북자 석방 문제, 이 이야기를 자꾸 꺼내요.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좀 좋아지려고 그러면 미국 대통령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 우리 일본인 납북자 석방 문제도 좀 같이 좀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 자꾸 하고 일본 정치인들이 인터뷰하면서 뭐 그 이슈를 자꾸 꺼내고 뭐 독도 도발하고 이러면서 자꾸 좋아지는 분위기에 고춧가루를 뿌리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을 자꾸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외교적 과제는 이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진짜 일본도 북한만큼이나 우리가 뭘 좀 하게 만들기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일본이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외교적 입장을 관철시키고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외교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적 관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뭐 에너지 문제랄지 어떤 시장의 문제랄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제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우호적인 선호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러시아 시민들이나 국민들이나 주민들도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물론 이제 그 구 소비에트 연방 소련에서 이렇게 분할된 우크라이나랄지 뭐 이렇게 그 키르기즈스탄이랄지 이런 그 이 동유럽 국가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나라들도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과는 보다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하고 경제적인 협력 관계를 가지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외교정책을 방향을 좀 만들어가는 것들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국가들, 뭐 영국, 프랑스, 독일을 위시해서 선진 국가들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시아나 저기 유럽의 이런 좀 작은 나라들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본한테 배워야 될 게 좀 몇 가지 있긴 있지만 이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배워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국제적인 문제나 자기 나라의 어떤 이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 돈을 아끼지 않아요. 어, 학자들에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후원해주면서 일본에게 유리한 논문이나 이 그 논문 내지는 책을 쓰게 하고 굉장히 많은 이 홍보문을 만들어서 배포하게 만들고 또 해당 나라의 시민사회나 단체들, 또 오피니언들, 이 그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친해지게 만들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일본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일본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더 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게 한단 말이죠. 그런 민간 외교 활동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노력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른 나라들이 좀 비교적 이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는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이 한반도 평화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남북한의 통일이 국제사회에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적극적으로 좀 이 홍보 활동을 좀 해줬으면 하는 이 욕심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북한 눈치를 봐야 돼요.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든 뭐 여러분들이 판단할 몫이지만 그렇게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막 홍보하고 다니는 동안에 북한은 어떻게 느낄까요? 현실적으로. 북한은 지금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큰 격차를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꾸 남북한이 통일해야 된다고 홍보를 하고 다니면 북한은 불안하죠. 어. 자기들 체제가 빨리 붕괴되기를 바라는 걸로 인식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도 어느 정도 설득을 해 가는 어렵겠지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북한 문제하고 통일 문제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절대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북한도 설득해가면서 세계적으로 그렇게 외교적 노력들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는 북한부터 시작해서 일본, 미국, 뭐, 러시아,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경제력 9위, 국방력 6위이면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진짜 우리가 정말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외교 정책을 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왜 또 더 어렵냐면, 자, 그동안에 이제 남북관계와 국제정치 이야기를 했다면, 자, 이제 이 대한민국 국내정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보수적인 성향의 정부가 들어설 때하고 진보적인 성향의 정부가 들어설 때 굉장히 대북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힘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지속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가. 그것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북한관과 통일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어느 것 하나 맞다고 볼 수도 없고 어느 것 하나 틀리다고 볼 수도 없어요. 제가 오늘 지금 이렇게 열심히 통일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국제관계에 대해서 각 나라들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외교적 활동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그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원 오브 댐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제 이야기에 동의를 하고 안 하고 간에 좀 찾아봅시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것들은 어떤 입장들이 있는지,
그리고 비슷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중에서 중심이 되어야 될 입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을 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우리는 사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어떤 겹치는 부분이 공적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북한과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주제예요. 영역이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정치인들이 보수적인 정치인들이든 진보적인 정치인들이든 정말 통일을 위하거나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위해서 노력했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 이용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할당된 분량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까지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더 이상 정치인들이 이 진짜 본래의 북한 정책과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외에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진영으로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어, 대북 정책을 통일 문제를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빨리 사라져야겠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유권자인 여러분들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통일 문제, 북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가급적 많은 입장들을 찾아보고 정치인들이 이야기할 때 저게 어떤 목적인지 분류해내면서 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해주면 정말 좋겠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각보다 러닝타임이 좀 길게 잡혔는데요. 그래도 이제 워낙 제가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좀 양해 이야기를 하고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 의견에 동의를 하는 부분, 근데 궁금한 부분, 뭔가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내지는 반대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김수영 교수님 통해서 질문을 전달해 주시면 제가 최선의 방법을 동원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드리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 MZ세대들이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신 학생 여러분과 우리 김수영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